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강의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는 창업가 정신의 사회적 관점과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창업가 정신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혁신, 위험 감수, 그리고 대규모 변화에 대한 민감 부분 초점을 사회적 문제 해결에 결부시키는 창업가 정신의 한 형태로서 비영리, 정부, 사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사회적 창업가 정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창업가 정신이라고 딱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비영리적인 성향의 사업들을 많이 생각하셔서 뭔가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사회적 창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봉사활동, 헌신 이런 것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것은 앞서 정의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화되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사업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들을 말합니다. 즉,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어떠한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사회적 창업가 정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봉사나 헌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를 만드는 활동이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창업가 정신의 과정에는 3가지 단계의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지각된 사회적 기회 인식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 안에서 어떤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같은 곳 많이 가보면은 지하철이나 역 근처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의 자립활동을 돕기 위해서 빅이슈라고 하는 잡지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일상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을 첫 번째 단계인 지각된 사회적 기회 인식이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기회를 기업의 개념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즉, 창업가 정신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문제와 그에서 발견된 해결 방안 또는 기회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빅이슈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빅이슈만으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빅이슈라고 하는 잡지예요. 이 잡지를 가지고 나서 잡지를 편집하고 기획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판매하고 난 다음에 그 나온 대금을 활용해서 자립자금으로 활동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이 안에 흔히 말하는 B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발생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이렇게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과정을 두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지속적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업의 목표가 매우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목표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들을 확인하거나 또는 획득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아까 잡지였다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기사를 알기 위해서 기사를 모으기 위한 기자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행하기 위한 어떤 생산 장치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관리자가 필요하다든지 등등등등 여러 요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외적 자원을 통해서는 거래처라든지 또는 협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단계가 과정이 이루어지면 사회적 창업가 정신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적 창업가의 정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회적 창업가 정신과 관련된 조직이나 계획을 만들거나 이끌어 나가는 사람 또는 개인들의 소집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소집단이 나온 이유는 단체나 기업인 경우도 많기 때문인 것 같고요. 사회적 창업가 정신과 관련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창업을 하는 기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는 정부나 비영리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계획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이 창업가일 테고, 그 창업가가 어떠한 BM을 만들었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중창업가, 시민창업가, 사회적 혁신가로서 또한 언급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대중창업가, 시민창업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세 번째 사회적 혁신가는 우리가 앞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뜻을 알아볼 때 슈페터라는 학자가 창의적 파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혁신가가 탄생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아이디어는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막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도 혁신가라는 표현을 써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기술, 공급원, 유통 판로 또는 생산 방식을 포함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 사상가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번째로는 패턴을 깨는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대규모의 변화를 창출하며 사회적 문제들의 근본 원인에 대처하는 변화의 주도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앞에 있던 혁신가랑 비슷하게 관점을 좀 다양화해서 원래 있던 문제를 여러 갈래로 깨보거나 또는 여러 갈래로 모아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주도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인 창업가 말고 사회적 창업가 되고 싶다면 주변에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사회적 창업가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을 짓는 활동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사명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명이란 조금 쉬운 말로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목적을 얘기하는데요. 이 목적은 변하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목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앞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 쓰레기를 치워서 지구의 환경 파괴를 막겠다라는 식의 큰 사명을 선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의 기회에 대한 인식과 끈질기 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회 인식은 앞선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인식할 때에는 문제를 먼저 잘 발견하고 문제를 여러 관점으로 본 다음에 그 안에서 기회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혁신과 그리고 학습에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를 낼 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술적인 생각과 그리고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참여를 해야 우리가 사회적 창업가가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지녔다고 하고요. 네 번째로는 사용 가능한 한정된 자원을 넘어서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앞선 빅이슈도 사용 가능한 자원들이 매우 한정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인식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른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사용 가능한 한정 가능한 자원을 넘어설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특징을 지녔고요. 마지막으로 높아진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만드는 곳이라서 단순한 책임감보다는 엄청 강화된 책임감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을 지녔다고 해요. 이러한 지속 가능한 창업 정신에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태 창업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 창업가 정신이란 지구, 생물 다양성,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환경,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창업가적 행동을 가진 환경적 창업가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지역별로 환경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들이 뭔가 지역에 있는 나무를 보존한다든지 아니면은 지역에 있는 고유의 생물을 보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조금 국제적으로 나아가면 많이 알고 있는 그린피스 이런 것들이 아마 생태 창업가 정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창업가 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신생 벤처를 창출하거나 기존의 조직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부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회들을 발견하고 정의하며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창업가 정신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다양한 수익 모델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 수익 모델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서 일부는 사회적으로 이익을 조성하게 한다는 건데 단순히 돈을 준다는 게 아니라요. 본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바꾼다. 그래서 아마도 각 기업에는 이런 사회공헌팀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팀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에코비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코비전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에코, 자연환경, 생태계에 따른 어떤 목표라고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경적 전략에서 봤을 때 진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종업원, 조직 환경을 포함하는 개방적으고 유연한 구조를 장려하는 리더십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 에코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총 6가지의 것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낭비의 개념을 제거해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감을 회복시켜라. 세 번째, 비용을 반영한 가격을 올려라. 네 번째, 다양성을 장려하라. 다섯 번째, 보존의 수익성을 만들어라. 여섯 번째,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라. 이렇게 총 6가지의 에코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뭔가 개방되고 유연한 구조에 장려를 하는 리더십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에코비전에는 성과 요소들이 있는데요. 총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성과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경제적 성과, 두 번째는 환경적 성과, 세 번째는 사회적 성과예요. 먼저 경제적 성과는 개인적인 소득, 불완전 고용의 비용, 설립 규모, 일자리 증가, 부문별 고용 분배, 부문별 기업의 비율, 그 다음에 지역 전체의 생산에 기여하는 환경하는 부문별 수익, 이렇게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일자리 창출이긴 하겠지만 기업의 비율을 기업에서 봤을 때에는 다양한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환경적 성과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유해화학 물질의 농도가 줄어들 것 같아요. 공기를 정화하는 시설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하수 처리 시설을 넣는지 해서 유해화학 물질의 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선순위 할 수 있는 오염 물질과 그리고 세 번째로 소비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비 전력이 조금 줄어들 테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의 오염 물질들을 좀 사용하지 않는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화석 연료가 소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체 및 유해 폐기물을 잘 관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토지를 피복했을 때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적 성과에서는 실업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가구 소득이 증가하고 사회 빈곤이 줄어들고 중고등 과정 이후의 학위 또는 인증서를 가진 인구의 비율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통근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당 관련 범죄 및 조정 기대의 수명이 늘어나거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보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잘 건드렸을 뿐인데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성과를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핏 기업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베네핏 기업이란 회사 이익과 공공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을 지향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 활동 또는 이익이 같이
고르게 좀 분배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베네핏 기업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업이 되려면 사회적 공익 실천을 위한 방침을 회사 강령에 명기해야 되고, 이를 주 과세평가국에 제출해야 하고, 기업의 독립적인 관리자를 통해서 공익과 이익을 모두 충족시켰는지 연간 보고서 작성해주면 주주 기업의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마도 베네핏 기업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국내는 이러한 이름보다는 또 다른 이름으로 좀 쓰여지고 있는데요. 흔히 베네핏 기업이라고 하는 곳은 회사에서 큰 막대한 이익이 난 상태에서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실현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면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베네핏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한양행은 매출액 대비 반대로 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적 활동도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균형을 있게끔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베네핏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기업 모델로서 베네핏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고 미국 내에서는 조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다음, 미래 지속 가능한 기업의 운영 방침에 적합하다는 인식을 줘야 되고, 마지막, 베네핏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베네핏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글로벌 창업가라고 하는 것은 기회에 관심이 많으며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고,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으며 다른 관점을 통일된 초점으로 합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경쟁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하여 국가 주도의 적인 차이를 초월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글로벌 창업가들에게는 다양한 임무가 있고 다양한 나라에서의 경험을 체득하고 다른 국적 및 문화적 유산을 가진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등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처럼 글로벌 창업가는 글로벌 창업가뿐만 아니라 벤처라는 것도 있어요. 글로벌 벤처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화의 진전 및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한 초국경 시대에는 위기 못지않게 기회가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연구 개발 밀집도나 경쟁의 밀집도가 높은 하이테크 산업에 이르는 바 태생적으로 글로벌 벤처 기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좁은 국내 시장보다는 훨씬 많은 기회자고 외국 기업에 더 많은 이제 글로벌 벤처들이 있고요. 이런 글로벌 벤처들을 통해서 우리는 글로벌 역량이 얼마큼의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태생적 글로벌이라고 하는 건 일부 사업가들이 즉시 국제화되는데 이를 태생적 글로벌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분들도 대한민국에 창업하기보다는 먼저 미국이나 다른 큰 나라에 가서 창업을 하고 반대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김치를 만드시는 분들도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먼저 판매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마켓 관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외국계에서 먼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국내로 유입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생적 글로벌에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부터의 글로벌 비전. 두 번째, 국제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 세 번째, 강력한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제적인 기술 또는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3개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독특한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고, 연계된 제품과 서비스가 있고, 탄탄한 어떤 세계적인 조직적 제휴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초기부터의 글로벌 비전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목표를 글로벌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경영진이 필요하는 건 말 그대로 해외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국내 사장보다는 외사장에 대해서 많이 해박한 경영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강력한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 자, 이거는 다양한 나라에서 한 번에 모였을 때 또는 온라인으로 했었을 때 네트워크가 얼마큼 잘 모여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선제적인 기술 또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을 때 밀리지 않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똑똑한 무형자산. 우리가 각각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또한 똑똑한 상태의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6번째는 이와 관련돼서 연계된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조직적 제휴를 통해서 탄탄한 기업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태생적 글로벌의 7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국제 무대에 있는 창업가들의 국제적 제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비공식적 국제적 협력을 제휴하고, 두 번째는 공식적 국제적 협력 제휴, 세 번째로는 내부의 압작 투자라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로 비공식적 국제적 협력 제휴란 범위와 시간의 제한에서의 만남을 범위와 시간의 제한을 통해서 협력하는 걸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양사 모두 뭔가 해소했을 때에는 쉽게 헤어질 수가 있고요. 법인이 아니어도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식적인 국제적 협력 제휴에서는 깊은 관여와 그리고 소유지식의 교환이 필요해요. 이것은 공식적으로 뭔가 내가 협력을 했었을 때의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비공식적보다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법적으로도 의무와 몰입으로 해산이 더 어렵다. 즉 모두가 다 사인하지 않으면은 뭔가 해산이 어려운 형태의 문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부의 합작 투자라고 하는 것은 깊은 관여, 재무 정보, 소유 지식 및 자원의 교환이 요구됨에 따라서 관여 정도가 달라지고요. 양쪽 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법인체의 존재로 인해 해산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합작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 법인들이 껴있을 확률이 높아서 여러 법인들이 어떻게 해산하자고 하는지에 대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다른 곳과 다르게 분리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기서 합작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합작 투자란 전통적인 자립형의 법인체로서 2개 이상의 기업들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익을 분석하고 그들의 자원을 모으고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맡을 수 있는 새로운 독립체를 만드는 거예요. 즉, 한 명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2명 이상의 법인체가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티화돼서 수익을 버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합작 투자의 이점과 약점이 있는데요. 이점으로는 기업의 시설이 위치한 현지 조건들과 정보에 대한 상세 지식이 있고요. 투자에 관여하는 다른 기업들의 자원을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자본 지출과 총체적인 위험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먼저 투자 운영에 대한 분열된 경영 통제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국적을 반영하는 의견 차이. 세 번째는 참여 기업의 예상치 못한 철수가 바로 합작 투자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센싱이에요. 라이센싱이란 지정된 로열티 또는 다른 지불금에 대한 대가로 제품의 생산자가 몇몇 다른 집단이나 개인에게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사업 협정을 말합니다. 기업이 독특하거나 제조 판매 독점권을 가진 제품 또는 제조 공정을 갖고 있다면 라이센스의 개념을 고려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라이센싱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특허, 상표, 기술적인 노하우. 특허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창업자가 특허에 대한 접근성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허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권리를 국가에다가 허락을 받는 거죠. 승인받는 과정이고요. 상표 또한 마찬가지로 특허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지만 가게의 상호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노하우예요. 기술적인 노하우는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거고 해당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차별적인 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시장을 조사하기 위한 중요한 변수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국제시장 조사하기 위한 변수로는 1번 정부 규제, 2번 정치적 풍토, 3번 인프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규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정부가 정책사항에 따라서 뭔가 법적으로 세금을 조금 관세를 높이 매기겠다든지 또는 나는 그 상품 수입 안 하겠다 라든지 정부가 규제를 거는 걸 말하고요. 정책 풍토라고 하는 건 현재 국가 내에서 뭔가 내전이 있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뭔가 다툼이 있거나 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원활하지 않게 만들어진다든지 또는 정책 풍토가 안 좋아져서 뭔가 이 국가에서의 지속적인 사업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마지막 인프라는 현지 국가가 항공, 육로 또는 포장, 운송
또 유통 시스템 또는 어떤 특정한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지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제시장을 조사를 변수하는 거에는 이 밖에도 유통 채널 그리고 경쟁하기 얼마큼 많은지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 규모와 현지의 간섭의 문화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현지에 갈 나라가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팔려고 한 제품은 어떤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간섭의 문화를 잘 익히셔서 차후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지를 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 조사에 대해서 3가지 질문답이 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총 사회적 창업가 정신,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그리고 합작 투자, 그다음에 라이센싱 등 우리가 흔히 조금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국제시장 조사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필요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사회적 창업가 정신과 국제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도 꼭 기억하셔서 혹시나 수출 또는 수입 또는 해외로 나가실 분들께서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